말도 안 돼! 엄마가 이런 곳에서 살았다고? 빨리 처리하고 가자! 시간 없어! 어머! 금반지 봐요! 금값이 지금 얼마나 올랐는데! 정말이네? 요즘 금값 천정부지로 올랐다던데! 들어것만 해도 꽤 될 거야! 손가락이 부었네? 부었어! 좀 더 세게 빼봐! 세상에 이런 자식들이 어디 있어? 정말 짐승만도 못하네. 태수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특수청소 작업이었지만 인간의 가장 추악한 면과 가장 아름다운 면을 동시에 목격했거든요. 구독자께서 봉천동에서 보고 계시다는 연락을 주셔서 이번 사연을 반영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반영할게요. 이제 시작합니다. 한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오후 3시 봉천동 낡은 다세대 주택 2층 원룸에서는 견디기 힘든 냄새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특수청소부 김태수는 두꺼운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독면까지 쓴 채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미 이런 현장을 수없이 경험했지만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는 광경이었죠. 아이고 할머니. 태수는 작은 소리로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원룸 한가운데 누워 계신 할머니의 시신은 이미 심하게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이웃의 신고로 발견되었다고 했는데 관악구청 담당자의 말로는 최소 2주는 지났을 거라고 했습니다. 벽 한쪽에는 가족 사진들이 가득 붙어 있었고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독거노인 고독사 현장이었죠. 태수가 조심스럽게 작업 도구를 꺼내려던 그 순간 갑자기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여기 맞아? 우리 엄마가 정말 여기서?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40대 남성이 들어섰습니다. 뒤이어 화려한 브랜드 옷을 입은 여성과 또 다른 남성 그리고 비싼 핸드백을 든 여성까지 4명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큰아들 박민수와 큰며느리 이경희, 그리고 둘째 아들 박민호와 둘째 며느리 최은정이었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썩은 냄새야. 너무 심해서 토할 것 같은데? 경희는 명품 스카프로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은정 역시 향수를 꺼내 코 주변에 뿌리며 뒤로 물러섰죠. 민수가 태수에게 급하게 말했습니다. 빨리빨리 치워주세요. 저희 급해서 그래요. 태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관악구청에서는 분명히 무연고 독거노인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가족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말이죠. 죄송한데 혹시 고인과 어떤 관계이신지. 우리가 친아들들이에요. 왜 연락을 안 해주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자식들이 먼저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호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태수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구청에서는 분명히 무연고라고 했는데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은정이 갑자기 할머니의 부패한 시신을 가리키며 흥분해서 소리쳤거든요. 어머, 금반지 봐요. 금값이 지금 얼마나 올랐는데. 은정은 할머니의 손가락에 끼워진 작은 금반지를 발견하고는 눈을 번뜩였습니다. 마치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말이죠. 경희도 덩달아 흥미를 보였습니다. 정말이네. 요즘 금값 천정부지로 올랐다던데. 저것만 해도 꽤 될 거야. 태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시신이 부패한 채로 누워 있는데 가장 먼저 한 말이 금반지 타령이라니요. 그것도 친자식들이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사람들인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저런 소리를. 태수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6년간 이런 일을 해오면서 별의별 가족들을 다 봤지만 이렇게 막장인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모렴치할 수 있다니 정말 짐승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는 태수가 멍하니 서 있자 더욱 다그쳤습니다. 뭐 하고 계세요? 빨리 치우라니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들을 향한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이런 자식들에게 어떤 대가가 기다리고 있을지, 할머니가 어떤 마지막 뜻을 남기셨을지 궁금하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 끔찍한 현장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할머니의 시신을 바라보며 태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할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 그동안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꼭 확인해 보겠다고 말이죠. 사흘 전 화요일 아침 7시, 김태수는 평소와 같이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서울 구로구 작은 빌라 3층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아내 정미영이 이미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남편을 챙기는 아내에게 감사함을 느꼈죠. 여보, 어젯밤에 또 악몽 꿨어요? 미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태수는 가끔 일 때문에 악몽을 꾸곤 했거든요. 특히 심한 현장을 다녀온 날이면 더욱 그랬습니다. 괜찮아. 이제 많이 적응했어. 사실 거짓말이었습니다. 6년간 특수청소 일을 해오면서도 여전히 무거운 현장들은 마음에 부담이 되었거든요. 특히 독거노인들의 고독사 현장은 더욱 그랬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구로구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생명존중 전문 청소라는 간판이 걸린 작은 사무실이었죠. 태수가 직접 차린 업체였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청소업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특수청소 분야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 오늘의 일정을 점검했습니다. 오전에는 강서구 아파트 화재 현장 청소가 예정되어 있었고, 오후에는 서류 정리와 장비 점검 시간이었습니다. 벽에는 각종 청소 장비들과 보호복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그런데 오전 9시 30분경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하루를 바꿔놓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존중 전문 청소업체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어떤 일로 연락하셨나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관악구청 사회복지과 담당자였습니다. 목소리에 피로감이 묻어나는 것이 이런 일을 자주 처리하는 분 같았죠. 급한 의뢰건이 하나 있습니다. 봉천동에서 독거노인분이 돌아가신 현장인데요. 태수는 즉시 긴장했습니다. 여름철 독거노인 고독사 현장은 특히 까다로웠거든요. 부패 속도가 빠르고 냄새도 심하죠. 언제 발견되셨나요? 어제 오후에 이웃분이 신고해서 발견했는데 추정으로는 2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는 끝났고요. 2주라는 말에 태수는 내심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여름에 2주면 상당히 심각한 상태일 것이 분명했거든요. 가족분들은 연락이 되셨나요? 그게 문제입니다. 완전히 무연고인 것 같아요. 주민등록상으로는 자녀들이 있다고 나오는데 연락처를 찾을 수가 없네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이런 경우가 참 많았죠. 자식들이 있어도 연락이 끊어져서 사실상 무연고와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방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소는 봉천동 1099번지 다세대 주택 2층이고 열쇠는 옆집 김춘자 할머니가 가지고 계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태수는 내일 현장에서 사용할 장비들을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방독면, 전신보호복, 강력한 소독제, 특수 청소용품들까지. 이런 현장에서는 무엇보다 안전 장비가 중요했거든요. 그때 미영이 점심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여보, 또 독거노인이세요? 응, 봉천동인데 2주 정도 됐다고 하네. 미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남편의 일을 이해하고 지지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었죠. 요즘 이런 일이 너무 많아져서 걱정돼요.
자식들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그러게 말이야. 진짜 가족이 뭔지 모르는 세상이 된 것 같아. 태수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6년간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것은 현대 사회의 가족 관계가 점점 메말라가고 있다는 것이었죠. 특히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이런 비극이 더욱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지난달 처리한 사건들의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놀랍게도 지난 한 달 동안 비슷한 케이스가 7건이나 있었습니다. 모두 60대 이상 독거노인들이었고 대부분 이웃의 신고로 발견되었죠. 그중 절반은 자녀들이 있었지만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지난주에 처리한 강남구 사건이었습니다. 80대 할머니가 한 달간 방치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이 의사였고 며느리는 대학 교수였거든요. 하지만 할머니와는 10년 넘게 연락을 끊고 지냈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세상이야. 태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풍족해졌지만 정작 인간적인 정은 점점 메말라가는 것 같았거든요.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내일 일이 신경 쓰였습니다. 미영이 준비한 저녁을 먹으면서도 봉천동 할머니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여보, 너무 마음 쓰지 말아요. 그냥 일로 생각하고 처리하세요. 그래도 사람 일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누군가에겐 소중한 어머니셨을 텐데. 미영은 남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태수는 항상 고인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일했거든요. 그래도 당신이 마지막을 깨끗하게 정리해드리니까 고인분도 감사하실 거예요. 밤늦게 잠자리에 들면서도 태수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정말 무연고일까? 혹시 가족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만약 정말 자식들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일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내일 자신이 목격하게 될 장면이 또 하나의 큰 충격이 될 줄 말이죠. 다음 날 수요일 아침 9시 김태수는 봉천동으로 향했습니다. 관악구청에서 받은 주소를 따라 찾아간 곳은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죠. 3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건물이었고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서울 달동네의 모습이었죠. 2층으로 올라가니 복도에서부터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태수는 이미 경험으로 알 수 있었죠. 부패한 냄새였습니다. 생각보다 심한 상태인 것 같았거든요. 옆집의 우편함 안에 있는 우편물에는 받느니 김춘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걱정과 안쓰러움이 가득했죠. 혹시 청소업체에서 오신 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관악구청에서 의뢰받고 왔습니다. 김춘자 할머니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참 불쌍한 분이에요. 할머니가 혼자 사신 지가 벌써 5년이 넘었는데. 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춘자 할머니의 다음 말이 의외였습니다. 자식들이 멀쩡히 있으면서도 한 번도 안 왔어요. 할머니가 얼마나 서러워했는지 몰라. 자식분들이 있으세요? 아들이 둘이나 있다던데 큰아들은 강남에서 사업한다고 하고 작은아들은 송파에 산다고 했어요. 그런데 연락이 끊어진 지가 몇 년 됐다나? 태수는 놀랐습니다. 구청에서는 분명히 무연고라고 했는데 아들이 둘이나 있다니요. 그것도 강남과 송파에 살 정도면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연락처는 모르시나요? 말순이가 가끔 전화번호 적어놓은 종이를 보며 한숨 쉬던 걸 봤는데 방 안에 있을 거예요. 춘자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웃으로서 지켜본 박말순 할머니의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분이 정말 좋은 분이었거든요.
제가 아플 때마다 죽 끓여다 주시고, 겨울에는 전기요도 가져다 주시고. 그런데 정작 자식들은, 태수는 더 이상 듣기가 괴로웠습니다. 벌써부터 이 사건이 단순한 무연고 고독사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작업하겠습니다. 박말순 할머니의 방문을 열었을 때 태수는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2주간 방치된 시신의 부패 상태는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즉시 방독면을 착용하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방 안을 둘러보니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벽 한쪽에는 가족 사진들이 가득 붙어 있었거든요. 젊은 시절의 말순 할머니와 남편 그리고 어린 두 아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죠. 아들들이 성장해가는 과정을 담은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냉장고는 거의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김치 몇 조각과 물만 들어 있었죠. 쌀독도 바닥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침대 머리맡 테이블 위에서 태수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수첩에 적힌 전화번호들이었죠. 큰아들 민수, 작은아들 민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번호 옆에는 날짜들이 적혀 있었는데 모두 몇 개월 전 것들이었습니다. 수첩을 넘겨보니 더욱 안타까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민수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음, 민호 집에 갔지만 만나주지 않음, 명절인데도 연락 없음 같은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거든요. 특히 마지막 장에 적힌 글귀는 태수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아들들아, 엄마가 많이 보고 싶다. 한 번만 와서 밥 같이 먹자. 그 순간 태수는 이 할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있으면서도 완전히 외면당하며 살아야 했던 고통이 어땠을지 말이죠. 작업을 시작하려고 장비를 꺼내는데 갑자기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사람의 발자국 소리와 대화 소리였죠. 여기 맞나? 우리 엄마가 정말 여기서? 태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남자 목소리였는데 뭔가 당황하는 듯한 톤이었거든요. 말도 안 돼. 엄마가 이런 곳에서 살았다고? 또 다른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화가 난 것 같은 톤이었죠. 그 순간 태수는 직감했습니다. 수첩에 적힌 그 아들들이 나타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구청에서는 연락이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나타난 걸까요? 문 밖의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긴장했습니다. 과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일지, 어머니를 이렇게 방치한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니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빨리 처리하고 가자. 시간 없어. 혹시 엄마가 뭔가 남겨놓은 게 있을까?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 태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이 유산 챙기기라니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제서야 나타난 것이었죠. 드디어 문이 열리며 그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장을 입은 2명의 중년 남성과 화려한 옷차림의 2명의 여성이었죠. 첫인상만 봐도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족들이 방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태수는 즉시 그들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큰아들 박민수는 명품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비싼 시계가 차여 있었죠. 큰 며느리 이경이 역시 유명 브랜드 옷에 값비싼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박민호와 둘째 며느리 최은정도 마찬가지로 경제적 여유가 충분해 보이는 차림새였죠. 하지만 그들의 첫 번째 행동은 어머니의 시신에 대한 애도가 아니었습니다. 경희가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고 은정은 즉시 방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거든요.
마치 뭔가를 찾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태수는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며 점점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모습을 보며 슬퍼하거나 애도하는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번거로운 일이 생긴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왜 연락을 안 해주셨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자식들이 먼저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태수는 당황했습니다. 구청에서는 분명히 연락처를 찾을 수 없다고 했거든요. 관악구청에서 무연고라고 해서. 무연고라니요? 저희가 친아들들인데. 민호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이상했습니다. 정말 가족이라면 2주 동안 연락할 수 없었던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때 은정이 서랍을 열어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뭘 숨겨두셨을 수도 있잖아요. 통장이나 중요한 서류 같은 거 말이에요. 태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의 시신이 바로 앞에 있는데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재산 찾기라니요. 이들에게는 어머니보다 돈이 더 중요한 것 같았거든요. 경위도 덩달아 방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고 책상 서랍을 뒤지고 심지어 침대 밑까지 들여다봤죠. 마치 보물찾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 뭔가 있을 거야.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이 있을 텐데. 민수의 말을 들은 태수는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방 안을 보면 말순 할머니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거든요. 냉장고는 거의 비어 있었고 가구들도 낡아서 교체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들들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돈이 될 만한 것들만 찾고 있었죠. 태수는 침대 머리맡에 놓인 수첩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 적힌 절절한 그리움의 글들을 이들이 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민호가 옷장을 뒤지다가 낡은 상자를 발견했거든요. 여기 뭔가 있어.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 상자로 향했습니다. 태수도 호기심이 생겨서 가까이 다가갔죠. 상자는 꽤 무거워 보였습니다. 열어봐야겠어. 민수가 상자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태수가 말렸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고인의 유품이니까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저희가 가족인데 뭐가 문제예요? 경희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이들이 정말 가족다운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었거든요. 결국 상자를 열어봤을 때 그 안에 들어있던 것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통장 여러 개와 함께 편지들이 들어있었거든요. 통장을 확인해 보니 예상외로 상당한 금액이 들어있었습니다. 약 1억 원 정도였죠. 헉, 이렇게 많이? 은정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모두 놀란 표정이었죠. 아마 이렇게 많은 돈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편지들이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유서였고 다른 것들은 감사 편지였거든요. 태수가 유서를 펼쳐보니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장례비 1천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나를 돌봐준 김선희 요양보호사와 세소망교회에 반반씩 기부한다. 그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유족들은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자신들이 기대했던 유산을 완전히 남에게 주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태수는 감사 편지들도 읽어봤습니다. 김선희 요양보호사에게 쓴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선희 씨, 고마워요. 내 자식들이 날 버렸을 때 당신이 친딸처럼 돌봐줬어요. 이 돈으로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소망교회 목사님에게 쓴 편지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죠. 목사님, 외로울 때마다 교회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돈으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세요. 태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말순 할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그리고 자신을 돌봐준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사했을지 알 수 있었거든요. 자식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들에게는 어머니의 마지막 뜻보다 돈이 더 중요했거든요. 벌써부터 어떻게 하면 이 유서를 무효화할 수 있을지 궁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유서를 읽은 후 방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유족들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고 특히 큰아들 민수의 표정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죠. 태수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긴 했지만 실제로 목격하니 충격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한테 다 줘버린다고요? 민수가 유서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섞여 있었죠. 자신들이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유산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가게 된 것이었거든요. 큰 며느리 경희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저희가 친자식인데 왜 남한테 줘요? 그녀의 목소리는 히스테리컬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것을 누군가 빼앗아간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태수가 보기에는 이들이 어머니께 해드린 게 무엇이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둘째 아들 민호는 유서를 찢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유서는 무효예요. 할머니가 제정신으로 쓴 게 아니라고요. 태수가 재빨리 말렸습니다. 잠깐만요. 그건 법적으로 중요한 문서입니다. 하지만 민호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화를 내며 태수를 노려봤죠. 당신이 뭔데 참견이에요? 이건 가족 일이라고요. 그 순간 태수는 이들의 본성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그동안 돌보지는 않았던 것이죠. 만약 정말 아픈 상태였다면 더욱 보살펴야 했을 텐데 오히려 방치해놓고 이제 와서 제정신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며느리 은정은 이미 사망한 할머니의 손가락에서 금반지를 빼려고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건 저희 거예요. 요새 금값이 올라서 이것만 해도 꽤 값어치가 나갈 텐데. 태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고인을 존중해 주세요. 하지만 은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반지를 빼려고 했습니다. 시신의 손가락이 부어 있어서 쉽게 빠지지 않자 더욱 거칠게 시도했죠. 태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부었네, 부었어. 좀 더 세게 빼봐. 경희가 옆에서 부추기는 소리를 들은 태수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이들은 정말 사람이 맞는지 의문이었거든요.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급한 일이 생겨서 연락드려요. 유 원장이 효력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서요. 태수는 이들의 행동을 지켜보며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현장에 와서 슬퍼하거나 그리워하는 기색은 전혀 없이 오직 돈 걱정만 하고 있었거든요. 공증도 안 받은 유서가 뭐가 유효해요?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태수가 보기에는 유서의 글씨체가 너무 또렷했습니다. 그때 경희가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다른 데도 뒤져봐야겠어요. 혹시 더 숨겨둔 돈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이들은 정말 끝이 없었습니다. 이미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찾으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은정이 옷장을 뒤지며 말했습니다. 옷들은 다 헝것들 뿐이네. 팔만한 건 없고 귀금속이나 다른 값 나가는 물건은 없나? 민호도 덩달아 서랍을 뒤졌습니다. 마치 도둑이 된 것처럼 집안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죠. 태수는 이 광경을 보며 너무 화가 났습니다. 벽에 붙은 가족 사진들을 보니 더욱 안타까웠거든요.
어린 시절 아들들을 사랑스럽게 안고 있는 젊은 말순 할머니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테죠. 침대 머리맡에 놓인 수첩을 보며 태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안에는 아들들에게 보내고 싶었던 메시지들이 가득했거든요. 보고 싶다. 한 번만 와줘라. 밥같이 먹자 같은 절절한 그리움의 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돈이 될 만한 것들만 찾고 있었죠. 이런 자식들이 어디 있어? 정말 짐승만도 못하네. 태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짐승들도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전화를 끊고 나서 다른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이 그러는데 공증 안 받은 유서는 무효로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확실히 변호사한테 의뢰해야겠네요. 경희가 맞장구 쳤습니다. 어쨌든 이 돈은 저희가 받아야 해요. 친자식이 있는데 남한테 줄 이유가 없잖아요. 은정의 말에 다른 가족들도 모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태수가 보기에는 이들이 친자식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었거든요. 그 순간 태수는 결심했습니다. 이 할머니의 마지막 뜻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고 말이죠. 태수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유족들이 계속해서 할머니의 유품을 뒤지고 있는 동안 그는 조용히 자리를 피해 복도로 나왔죠.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유서에 언급된 김선희 요양보호사에게 연락을 해야겠다는 것이었거든요. 태수는 할머니의 수첩에서 번호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말순 할머니의 수첩에 적힌 연락처들 중에 요양보호사 김선희의 전화번호도 있었거든요. 수첩에는 선희 씨, 고마워라는 짧은 메모와 함께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전화를 거는 동안 태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과연 이 요양보호사가 어떤 분일지, 그리고 할머니와는 어떤 관계였을지 궁금했거든요.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조용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김선희 요양보호사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태수는 조심스럽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봉천동 박말순 할머님 댁에서 특수청소 작업을 하는 김태수라고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선희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려왔죠. 할머님, 정말 돌아가셨군요.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진심 어린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태수는 이미 이것만으로도 김선희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적어도 방금 전에 본 유족들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할머님이 선생님께 남기신 것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남기신 것이요? 김선희는 놀란 듯 물었습니다. 태수는 유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었죠. 할머니가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김선희에게 남기겠다고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한테 그런 큰 돈을. 할머님이 정말. 김선희의 목소리는 더욱 떨렸습니다. 놀라움과 감사함, 그리고 슬픔이 섞인 복잡한 감정이 느껴졌거든요. 할머님과 어떤 관계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태수의 질문에 김선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3년 전부터 할머님을 돌봐드렸어요. 처음에는 구청에서 연결해준 단순한 요양보호 서비스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가족 같은 사이가 되었거든요. 김선희의 설명을 들으며 태수는 점점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친자식들은 어머니를 방치해놓고 오히려 남남인 요양보호사가 진짜 가족 역할을 했던 것이죠. 할머님이 많이 외로워하셨나요? 정말 많이 외로워하셨어요. 자식분들이 한 번도 안 오셔서 할머님이 얼마나 서러워하셨는지 몰라요.
김선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3년간 곁에서 지켜본 할머니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명절 때면 다른 집 자식들 오는 소리 들으시고는 하루 종일 우시곤 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자식들이 날 버렸을까 하시면서요. 태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방 안에서 유산을 두고 다투고 있는 자식들을 생각하니 더욱 화가 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식분들이 와 계세요? 네, 와 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김선희에게 지금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어떤 분들이세요? 김선희의 질문에 태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보다는 유산에 더 관심이 있어 보이세요. 심지어 할머님 손가락에서 금반지를 빼려고 하고 있고요. 뭐라고요? 김선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겼습니다. 3년간 할머니를 돌보면서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는데 정작 그 자식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그분들이 유서를 무효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할머님이 치매였다고 주장하면서요. 치매라니요? 할머님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정신이 또렷하셨는데요. 김선희는 분개했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경험한 말순 할머니는 기억력도 좋았고 판단력도 명확했거든요. 제가 증언할 수 있어요. 할머님은 치매가 아니셨어요. 태수는 김선희의 말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만약 김선희가 증언해준다면 할머니의 마지막 뜻이 지켜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혹시 지금 와주실 수 있으세요? 상황이 심각해서요.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김선희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자신을 딸처럼 아껴준 할머니의 마지막 뜻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난 후 태수는 잠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할머니 편에 서줄 사람이 한 명은 있다는 것이 다행이었거든요. 하지만 방 안에서는 여전히 유족들의 탐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더 많은 재산이 있을지 모른다며 집안을 뒤지고 있었죠. 태수는 김선희가 올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유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켜야 했거든요. 30분 후 봉천동 다세대 주택 앞에 한 대의 작은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흰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있는 50대 여성이었죠. 김선희 요양보호사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과 분노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김선희가 2층으로 올라오는 동안 방 안에서는 여전히 유족들의 소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더 많은 재산이 숨겨져 있을지 모른다며 집 안 곳곳을 뒤지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화장실까지 뒤져보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여기도 확인해 봐야겠어. 둘째 며느리 은정이 부엌 찬장을 열어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낡은 그릇들과 몇 개 안 되는 밑반찬만 있었죠. 아끼며 살아왔던 할머니의 현실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수는 김선희가 온 것을 알고 문 앞으로 나갔죠. 김선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태수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태수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할머니의 진짜 가족이 온 것 같았거든요. 적어도 혈연 관계는 아니었지만 마음만큼은 진짜 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김선희가 방 안으로 들어가자 유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으니 당연한 반응이었죠. 누구세요? 큰아들 민수가 경계심을 드러내며 물었습니다. 김선희는 차분하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년간 할머님을 돌봐드린 김선희 요양보호사입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유족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특히 큰 며느리 경희와 둘째 며느리 은정은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보였죠. 아마도 유산을 나눠줘야 할 상대방이 나타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설마 돈 받으러 온 건 아니죠? 경희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선희는 전혀 동요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할머님께 마지막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김선희는 들고 온 국화꽃을 할머니의 시신 옆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 조용히 절을 올렸죠. 그 모습은 정말 친딸이 어머니께 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할머님 선이에요. 늦게 와서 죄송해요. 김선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3년간 매일같이 보살펴드린 할머니와의 이별이 너무나 슬펐거든요. 유족들은 이런 김선희의 모습을 보며 불편해했습니다. 정작 친자식들은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도 슬퍼하지 않았는데 남남인 요양보호사가 이렇게 진심으로 애도하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 민호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바쁜데 뭐 하러 왔어요? 하지만 김선희는 그들의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대신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죠. 3년간 할머님을 돌봐드렸어요. 자식분들이 한 번도 안 오셔서 할머님이 얼마나 서러워하셨는지 아세요? 그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유족들은 김선희의 말에 당황한 것 같았거든요. 자신들의 무관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희도 바빠서 그랬던 거예요. 큰 며느리 경희가 변명했지만 김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빠서요? 3년 동안 한 번도요? 김선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겼습니다. 할머니가 자식들을 그리워하며 보낸 외로운 시간들을 생각하니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할머님이 얼마나 자식분들을 기다리셨는지 아세요? 명절 때마다 애들이 올 거야 하시면서 음식도 준비하시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기다리셨는데 태수는 김선희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벽에 붙은 가족 사진들을 보니 더욱 그랬죠. 한때는 행복했을 가족의 모습이 지금의 현실과 너무 대조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유산 때문에 오셨나요? 김선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유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실제로 그들이 온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그때 김선희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봉투였는데 겉면에는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님이 작년에 공증사무소에서 정식으로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유족들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유서는 공증을 받지 않은 것이었는데 김선희가 가져온 것은 법적 효력이 있는 정식 유언장이었거든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뭔가요? 할머님이 저와 함께 공증사무소에 가셔서 작성하신 유언장이에요. 치매가 아니시라는 의사 진단서도 함께 첨부되어 있고요. 태수는 속으로 쾌감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할머니의 마지막 뜻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게 된 것이었거든요. 며칠 후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장례식장에서는 소박한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박말순 할머니의 마지막 가는 길이었죠. 하지만 조문객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김선희 요양보호사와 세소망교회 교인들 10여 명, 그리고 특수청소부 김태수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정작 친자식들인 박민수와 박민호 형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증받은 유언장이 공개된 후 그들은 더 이상 어머니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유산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장례식 준비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장례 비용조차 내려고 하지 않았죠.
결국 김선희가 유원장에 따라 받게 된 5천만 원 중 일부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원했던 대로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장례식이었죠. 세소망교회 목사님이 직접 집전해 주셨고 교인들이 찬송가를 불러주었습니다. 김선희는 할머니의 영정사진 앞에서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3년간 함께 보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거든요. 특히 할머니가 자식들을 그리워하며 보낸 외로운 시간들을 생각하니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님, 편히 쉬세요. 할머님 뜻대로 어려운 분들 도우며 살겠어요. 김선희의 말에 참석한 사람들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혈연은 아니었지만 그녀야말로 할머니의 진짜 가족이었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세소망교회 목사님도 추도사를 통해 이런 마음을 전했습니다. 말순 권사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남을 위하는 분이셨습니다. 자신을 돌봐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재산을 기부하셨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분입니다. 태수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특수청소 작업이었지만 인간의 가장 추악한 면과 가장 아름다운 면을 동시에 목격했거든요. 혈연관계의 자식들은 어머니보다 돈을 선택했지만 남남인 요양보호사는 진심으로 할머니를 걱정했습니다. 화장이 끝난 후 김선희는 할머니의 유골함을 소중히 안고 추모공원의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가 원했던 곳이었죠. 바다가 보이는 언덕에 위치한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유골함을 안치하면서 김선희는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할머님, 여기서는 외롭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자주 와서 안부 여쭐게요. 태수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할머니의 마지막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예의를 다하고 싶었거든요. 추모공원을 나서면서 태수는 아내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부모님께 안부 전화드려야겠어. 갑자기 왜 그래요? 미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평소 태수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부모님 안부를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지금 당장 드려야 할 것 같아서. 태수는 멀리 보이는 석양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경험한 일들이 그에게 큰 깨달음을 줬거든요. 가족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수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자신은 부모님께 효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더 잘해드려야 하는 것은 아닌지 말이죠. 1년 후 태수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선희가 할머니로부터 받은 유산으로 독거노인 돌봄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죠.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을 돕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정말 멋진 일이네요. 태수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 할머니의 정신을 이어받아 다른 사람들을 돕겠다는 김선희의 마음이 아름다웠거든요. 세소망교회에서도 받은 기부금으로 독거노인 무료급식소를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희망이 되는 셈이었죠. 반면 박민수와 박민호 형제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태수가 우연히 들은 바로는 여전히 유언 무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증받은 유언장과 의사 진단서가 있는 상황에서 승소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죠. 태수는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웠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관심도 없다가 돌아가신 후에야 돈 때문에 나타났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거든요. 만약 그들이 진심으로 어머니를 사랑하고 돌봤다면 어떤 유산보다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태수는 미영과 함께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미영도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며 함께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태수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단순히 혈연 관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진심과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야말로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박말순 할머니와 요양보호사 김선희의 관계를 통해 배웠습니다. 가족이 뭔지 다시 생각하게 되네.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지. 태수의 마지막 다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짐은 앞으로 그의 삶을 바꿔놓을 소중한 깨달음이 되었죠.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드릴게요.